한 6개월에 1년 정도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체질적으로 좀 안 맞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환율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민수 저자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티셔츠가 너무 예쁜데요? 아, 예. 제 얼렁뚱땅 상점에서 팔고 있는 땡큐. 네. 최고민수야 고맙다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거꾸로 봐라라고 해서 예. 이 차트가 거꾸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최고민수야 고맙다가 이렇게 글자가 뒤집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 손해는 투자의 기회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어떤 예. 그 실적이 좋다면 예. 저점 매수의 기회니까 차트를 뒤집어 봐라 뭐 이렇게 그래서 180도 돌려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옛날에 막 했었는데요.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왜 오셨냐면은 지금 주식이 그때 한창 최고민수야 고맙다 할 때 이제 하락장을 견디게 만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좀 유쾌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승장이 왔고 그리고 났는데 지금 다시 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번 또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전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최고민수 하던데 왜 최고민수예요? 네, 이게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침착맨 선생님이랑 네. 그 MBC 말년이 행복하게라는 예능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3시간 촬영하는데 제가 한 2시간 넘게 예? 주제 넘게 많이 떠든 거죠. 그랬더니 침착맨 선생님이 이제 그만 좀 듣고 싶다. 자기들의 프로인데 와가지고 너무 많이 떠드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분이 워낙 좀 성격도 좋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선생님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최고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최고예요가? 네, 그러니까 그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예능인데 너무 진지하게 막 하니까 그래서 그 자막이 이제 최고민수라고 네. 그 PD님께서 선생님 최고예요 했는데 최고민수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한번 그 침착맨 채널에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개 좀 하라고 그래서 뭐 웃자고 최고민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MBC 예능에서 그렇게 찍어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주식 선생님으로 얘기를 불렀는데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밈이 된 거죠.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주식 투자 강의를 하러 와가지고 주식 얘기 한 10분 했나요? 네, 나머지는 이제 20대 때 축구한 얘기, 예. 20대 때 뭐 슬픈 얘기,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중심 방황한 이야기.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뭐 예. 잠깐 와. 얘기한 줄 알았는데 한 5시간 했어요. 그래서 와, 세상이다. 뭐 그런 군대 이야기, 예. 축구 이야기, 예, 주식-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20대 방황한 이야기. 주식 전문가로 출연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 이거 나 주식 전문가라고 불러가지고 주식 얘기는 10분밖에 안 하고 이제 저 엄청난 풀들이 달리겠다. 네. 근데 뭐 엄청난 선풀들이 달리면서 예. 막 갑자기 뭐 민수와 혜택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래 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필명은 없어지고 최고민수라고 심지어 제가 최신 줄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잘 됐네요. 근데 요새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여행 뭐 어떤 이유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6년도에 침착맨에 출연을 했는데 네. 좀 뭔가 색다른 걸 해보자 그래갖고 요리를 좀 했어요. 제가 한식 그 조리 기능사 과정을 수료를 해가지고 썸네일 봤다. 네, 그래서 요리를 1시간 하고 네. 돈의 역사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한 5시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리를 3시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아는 요리 그렇지 네. 않죠. 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는데 김치 수제비를 만들어 네. 먹었는데 그걸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네, 그걸 뭐 밀가루를 반죽하고 뭐 하고 뭐 이거 네. 끓이고 하니까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먹기까지. 어.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돈의 역사가 5시간이니까 도저히 네. 시간이 안 난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타 큐슈 갔다 왔는데요. 기타 큐슈 뭐 내용이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촬영 중에 이제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장을 찍었는데 기타 큐슈 한번 가요 했는데 몰랐는데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그 약속한 건 지키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솔직히 이제 기타 큐슈로 5월달에 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처음에는 영상을 안 찍기로 하고 갔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편집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네. 편집이 안 된대요. 네. 제가 너무 끊임없이 말을 해가지고 편집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10시간 48분? 그걸 그대로 올렸다고요? 네, 원본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심창맨 선생님도 기대감이 별로 없었고, 저도 별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네. 지금 그게 110몇만 뷰가 나왔어요. 네. 10시간짜리가 100만 뷰 넘는다고요? 네, 10시간 우와. 48분짜리가 광고가 몇 개야, 우와. 네, 118만 몇 분가? 뭐 그러면 그 정도면은 비행기 값은 뽑았습니다. 충분히. 여행비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 이제 빠니보틀 선생님이 또 그 영상을 보시고 관심을 주셔가지고 11월 달에 빠니보틀 선생님과 홍콩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1월에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두 개의 영상 이후로 저를 이제 여행 유튜버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빠니보틀 선생님과 갔다 온 건 지금 한 205만 뷰 정도다. 그랬더니 또 그 네. 캡틴 따거라는 예, 여행 예, 유튜버가 알죠, 알죠. 빠니보틀 선생님과 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캡틴 따거 선생님께서 또 나가사키를 가자고 그랬고 나가사키를 갔다 왔어요. 짬뽕 먹고 왔어요, 가서? 네, 나가사키 짬뽕도 먹고.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오. 110, 120만 뷰 정도 나와요. 조회수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오, 장난 아니다. 그게 한 4시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9월 달에 예. 캡틴 따거 선생님과 또 뭐 일정을 한번 도모해보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개그맨 곽범. 예, 네, 예. 제 중학교 13년 후배인데요. 예. 그 친구랑도 이제 9월 달에 그 어딘가를 또 5월 달에 한번 개그맨 곽범이랑 예. 그 기타 큐슈 1주년 기념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침착맨에 나와서 또 우리 개그맨 곽범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오. 침례길이라고 예, 지금. 예, 나가사 그 기타 큐슈 가는 길이 침례길이 돼가지고 또 MZ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홍보대사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광청에서? 와. 근데 이제 그 기타 큐슈를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서 거기가 이제 유명해지긴 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어떤 일본과의 그런 대척점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구나. 네, 예. 역사적으로 그 시모노세키가 바로 옆에 있고요. 네, 그래서 시모노세키가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베 예, 예. 그분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좀 씻을 수 없는 그런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그쵸.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의 그런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제가 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어서. 그러면 지금 여행 유튜버에서 포지션으로 치면 그 설민석 씨 느낌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애국민수라고 예. 그 이집트 전문가 예. 그 친구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한번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 와. 하긴 하는데 두 분이서 이집트 가면 진짜 재밌겠다. 예. 좋은데 예. 누군가 스폰서가 붙어줘야지 가기 때문에 그냥 가기에는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집트는 그 날짜 빼기도 좀 어렵고. 그쵸. 예. 그때 작년인가요? 재작년? 그쵸. 1년 넘었죠. 저희 네. 저번에 출연했을 때가. 그때 알려주셨을 때가 이제 그때 2차 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도움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좀 어디 2차 전지 투자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아니요, 이제 그 시장이 예. 제가 이제 책을 낼 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상당히 뭐 양극재 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또 전망들이 좋았는데 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실적이 많이 꺾이기 시작하고 시장이 많이 좀 도태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기술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작년 말 이후부터 예. 작년 말 그죠? 제가 작년에 출연을 했나요? 한 재작년이죠? 1년은 재작년일 거예요. 예. 아니다. 작년인가? 1년 전 6월쯤입니다. 저희가 이거 공사할 때였었으니까. 그럼 1년 전이네요. 예, 딱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8월, 9월 이후 좀 꺾이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어서 작년 말부터는 이제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글로벌리 어찌됐든 예. 미국 시장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미국 시장을 도대체 누가 선도를 할 거냐. 그건 전통적인 다우 지수에 들어있는 전통적인 종목들일 거냐. 네. 근데 결국은 기술 섹터들이 뭐 조정은 있겠지만 강한 흐름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로 설마 했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또 AI들의 어떤 투자 비용에 비해서 아웃풋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정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2025년, 2026년 어찌됐든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M7, 예. 매그니피센트 7, 뭐 테슬라는 어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매그니피센트 기업들이 그래도 예측치 자체만으로는 10% 이상씩 매출액 증가를 최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뭐 다우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매출액 10%씩 느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 이미 많이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요즘의 기술주 조정을 좀 스마트하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잘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미국 기술주, 그 대형 기술주죠? 말씀하신 게. 네.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조정이지만 그래도 아직 주가가 더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 매그니피센트의 그 저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네. 결국 AI 같거든요. 그쵸? 테슬라도 우리가 우리 2차 전지와의 어떤 디커플링을 보여준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로보택시를 8월 달에 보여준다고 했다가 지금 10월로 연기를 했는데 로보택시도 결국 AI 이슈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도조라는 그 슈퍼컴퓨터로 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그 휴머노이드 네. 옵티머스 옵티머스?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따지고 보면 AI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 어젠가요? 그제 그 포드보다 테슬라가 더 나은 거다라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그런 말에 의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우리가 그냥 전기차 기업으로 바라보면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 좀 되고 있는데 AI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테슬라의 기회가 잘 된다면 기회가 네.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AI 그 인프라를 만드는 그쵸. AI 예. 가속기 뭐 그다음에 그 AI 관련 칩들 뭐 칩, 이런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뭐 하드웨어 기업이고요. 또 클라우드라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결국 그 클라우드라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AI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인데 이 엔비디아에서 납품을 받은 AI 가속기를 가지고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수익성이 투입한 것만큼 안 난다. 예. 지금의 하나의 이제 이게 키워드인데 예.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는 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엔비디아도 이 성장세가 좀 꺾이고 이렇게 주춤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조정을 보이는데 예. 간밤에 보면 AMD가 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뜻이 그래픽 카드가 다 좋다라는 뜻이냐 아니면 AMD가 슬슬 이제 엔비디아 시장을 갉아먹으러 들어오는 거냐 그 볼 수 있잖아요. 예. 애플도 지금 최근 들어서 예, 자기 그- 칩을 쓴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도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예, 구글 TPU 쓴다. 네, 구글 TPU를 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은 언젠가는 적어도 한 2, 3년 후 정도는 지금과 같은 거의 뭐 90%, 80%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시장 점유율은 쉽진 않을 것이다. 네. 또 오픈 AI는 브로드컴이랑 또 지금 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점유율 자체는 작아지겠지만 시장 파이 자체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엔비디아 자체도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그 맞춤형 어떤 반도체 칩 예. 개발 이런 부분에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측면에서 AI 산업의 어떤 시장 파이는 좀 커질 것 같고요. 애플이 지금 온 디바이스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뭐죠? 핸드폰에 AI를 장착하겠다는 게 좀 미뤄지고는 있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AI 이제 앞으로 배달의 민족이 필요 없는 그냥 짜장면 맛집 찾아줘 그러면 어디를 타다닥 해갖고 바로 연결해서 전화가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 엔비디아로부터 AMD, 브로드컴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관련된 인프라 이렇게 매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그 킬러 앱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의 시장 우려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산업은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기술주의 어떤 주도 당장 자체는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전통적인 섹터들 그러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게 이제 다우의 주된 어떤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11월까지 좀 이렇게 격변의 시장을 만들겠지만 어찌됐든 11월 이후에는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뭐 적어도 4년에서 8년은 또 뭐 알 수 없는 세상이 이제 가는 거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사실 좀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부분들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단계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재미로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랑 해리스 누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 지금 좀 멀리 많이 남아서 지금 예상해봤자 뭐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저는 해리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다 물어보면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가 최근에는 해리스가 치고 올라온 속도 너무 빨라요. 총을 맞은 사람은 선거에서 지지 않는다는데요. 미국의 역사에서. 그런 사례가 몇 개 없어서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썼던 정책들이 자기한테 도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당신 나이 많아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오는구나. 20살 지금 더 나이가 많고요. 그러니까 81세에 비해서는 78세가 젊을지 몰라도 59세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라서 말빨이 장난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는 어찌됐든 기소된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검사와 범죄자의 컨셉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게 되면 좀 궁지에 물릴 수 있는 자기의 좀 여지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흑인의 여성의 아시아의 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인과 아시아라는 게 결국 백인보다 구성비 중에서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흑인과 아시아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러스트벨트 자체가 원래 민주당 밭이었죠. 민주당 밭이기도 하고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원래 백인들의 땅이었다가 거의 러스트벨트가 되면서 남은 건 흑인뿐. 그래서 흑인들의 어떤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러스트벨트를 결국 스윙 스테이트들이 다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트럼프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그리고 해리스가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도 얼마 안 됐거든요. 트래픽 자체가 순식간에 몰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는 광고 어떤 도네이션이 트럼프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저는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성이라는 좀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해리스가 되는 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물론 AI 뭐 정책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좀 뭐 규제 일변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나마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위 말해서 꼴통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빅테크는 그래도 그리고 방위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중국에 60% 정도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게 60%만큼 그 생필품들이 비싸지거든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떤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에 60%씩 때려버리면 자기들 수입 물품이 60%씩 비싸지는데 이 60%씩 비싸지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건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할 거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좀 더 우리 증시 그리고 중국을 때려대면 때려들수록 같이 중국이 감개되면 우리는 재채기 몸살을 앓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1, 2위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인데 불똥이 튈 수 있다. 옆이 이제 감기가 들면 우리는 이제 몸살을 앓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이게 잘못하면 우리까지 같이 대만도 지금 예를 들면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좀 안 좋게 하다 보니까 대만에 관련된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쵸. 쭉 내려갔었죠. ASML이라든지 쭉 빠져버리잖아요. 인텔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자동차주들도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코 좋지 않을 거예요. 아, 그 좋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 대형 기술주 AI 관점에서는 그래도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더 우호적일 것 같은데 저는 좀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오늘이 31일이죠. 예, 말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메타, 애플, 아마존 실적이 이제 그렇죠. 메타는 이제 내일 새벽에 네. 나오고 아마존 네. 내일 모레 새벽에 나오고. 네, 예. 그래서 걔네들의 실적이 이제 또 단기적인 주가의 향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보다시피 실적 나빴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트 나와서 주가 내렸는데 AMD가 또 잘 나오고 하니까 지수는 또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을 했는데 예. 기대치만큼 뭐 기대치를 못 미쳤다. 예, 그러니까 예. 투자한 금액 대비 너네가 번 게 뭐야 뭐 이런 건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성장이 좀 더뎠을 뿐이지. 그렇죠. 항상 주식쟁이들은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성장 속도가 빨라야 된다. 느리면 악재라 그러고 빠르면 호재라 그러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아, 예. 뭐 그쵸. 항공기가 안 뜨고 예. 그런 영향들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아마존이 지금 클라우드 시장의 넘버원이고 그래서 아마존의 어떤 실적치가 그 클라우드 AI의 어떤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잘 나올까요? 왜냐면 네. 구글, 마소 두 개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둘 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네. 이제 아마존 하나 남았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이 이제 뭐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클라우드를 이끌고 있는 넘버원 기업이니까 그리고 광고 매출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실적들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다. 네. 근데 기대치 못 미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걸 예. 우리가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싸게 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 네, 그러네. 뭐, 그러니까 네. 홀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지만 네. 길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다. 네, 오히려 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꺾였느냐?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꺾인 네. 건 아닌데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는 거니까 아. 아마존도 아마 기대치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꺾인 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커나가는 기업인데 기대치 눈높이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기대치가 높아진 것 뿐이지 아. 기대치가 낮아지면 오히려 뭐 적정한 리즈너블한 가격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트럼프 트레이드로 한번 출렁거려주고 네. 뭐 그럼 트럼프야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야 고맙다가 되는 거죠. 트럼프야 고맙다가 되는 거죠. 아, 트럼프 덕분에 막 주가가 한 20%씩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네. 트럼프가 오히려 네.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트럼프한테는 좋겠잖아요. 만약에 그날 총을 맞았으면 트럼프가 증시가 올랐을까요? 돌아가셨으면? 네. 돌아가셨으면 바이든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돌아가신 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추모 열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예. 사람이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오히려 살아난 것보다 네. 더 이게 추도 열기가 심해지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아, 있는 그러면 거죠. 이제 바이든 탄핵까지 막 벌어지면서 뭐,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러면서. 후보가 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예.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예,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이제 트럼프를 계승하겠다고 아, 그러면 우리 메모리 트럼프 이래가지고 예, 트럼프 막 기억하자. 막 예. 슬픈 노래 틀어주고 하면 아. 오히려 이 감정상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아.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아계신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지금 주가 얘기하다가 저희가 어떤 그 하나의 단어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선반영이라는 단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꾸준히 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기대치만 못 미치면은 주가가 지금 막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그러면 그동안 이미 좀 선반영이 땡겨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올 거라 기대하고 주가가 좀 지금 밸류보다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다 보시는 거예요. 또 보통 이제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반영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했고 그리고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없었죠. 네, 예, 조정이 예, 예. 없었기 때문에 네. 조정을 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주식 분할을 하고 좀 쉴 때가 됐어요. 이제 호재가 없잖아요. 예. 주식 분할이라는 호재 때문에 주식이 한 30~40%씩 더 오버슈팅이 단기간에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엔비디아도 한 $10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뭐 $80 선으로 가주면 아, 박앤세일 구간이 돌아왔으면 네, 좋겠다. 오히려 네. 더 좋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막
급락하고 이러면 이제 AI는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AI를 능가할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뭐 비만약? 뭐 아니면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비만약. 네, 비만약도 지금 그 일라이 릴리가 예. 선도를 하다가 예, 먹는 거 나온다 해가지고. 뭐 암제니 예.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지금 일라이 릴리 건 일주일에 한 번 그치, 일주일에 한 번이요? 챗바운드라고 하죠.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암젠 거는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고 하고 또 로슈 거는 경구용으로 예. 먹는 약들이 이제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도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 누군가는 이제 비만약 2035년이면 둘 중에 하나는 비만이라면서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저도 요새 비만 나왔습니다. 네, 둘 중에 그래서, 둘입니다. 네, 그 지수가 30인가요? BMI인가? 무슨 지수가 네. 30을 넘어가면 비만이라는데 아. 그거 안 넘는 사람이 찾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비만약, 그 다음에 뭐 그 로봇, AI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 혁신을 주는 산업들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주도주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시장을 선도하는 어떤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지수를 어떤 크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혁신주들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리고 할 때마다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네. 러셀 2000이 이제 대안으로 많이 뭐 오른다. 8월은 러셀 2000이다 뭐 이렇게 부르짖는 애널리스트, 미국의 애널리스트도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러셀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지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 1000위에서 3000위의 종목들은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이잖아요. 네. 그저 그런 애들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아웃풋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반도체 주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이제 좀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주들도 어제는 좋았다, 오늘은 나빴다. 예를 들면 애플이 엔비디아 거 안 쓴대 하니까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뚝 떨어졌다가. 빠져주고요. 반면에 어젯밤에 AMD가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오늘 또 오르고. 반등해주고요. 또 삼성 오늘 실적 나오니까 또 네, 오르고. 예. 뭐 트럼프가 대만 걔네도 방위비네 뭐 이러면서 위협하니까 동반해서 그냥 같이 급락해주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우리 시장에 이제 코스피에 차지하는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어찌됐든 시가총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결국 코스피를 끄는 메인 요인이 되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HBM을 네. 뭐 지금 언론이나 증권사 리포트 보면 8월이나 9월쯤에는 그 5세대 HBM2인가요? 네. 그거를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 8단, 12단 네. HBM을 납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발 반도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미국 시장에도 불구하고 예. 그 실적도 잘 나왔어요. 오늘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 예, 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서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삼성전자의 이제 호재가 경쟁자가 생겼다. 예,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HBM 이슈가 가장 큰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예. 최근 들어서 아주 그냥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 있잖아요.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원자력 이런 섹터들은 조정을 하면서도 예. 실적들이 워낙 잘 나와서 당분간 하반기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 섹터.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네. 밸류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예. 그리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주에 계신 네, 건가? 배당주에 계신- 아직 찬바람이 벌써 불어요? 에어컨 바람 아니에요, 지금? 이제 8월이니까 찬바람이 이제 한 10월부터는 불잖아요. 그걸 또 선반영해서 먼저?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제 벚꽃 배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예. 많이 이제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배당 시즌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섹터들 뭐 연초 대비해서 한 50%씩 오르고 뭐 그러긴 했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예.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건 배당주고 배당주다. 예. 좀 무거운 주식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금융 섹터들도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바이오 섹터들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요새 바이오 쪽에 관심 되게 많아졌어요. 네, 헬스케어도 네. 그 미국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뭐 네. 중국
그 바이오를 제끼겠다. 근데 중국 바이오가 주로 저 복제약 시장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의 싼 그 복제약들을 제네릭들. 예, 미국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받느냐? 한국에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삼바가 지금 100만 많이 원 올랐죠. 예. 뭐 이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바가 이제 잘 나가면 그런 어떤 낙수 효과들 예, 이렇게 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되지 않을까. 삼바 때문에 낙수 효과 받는 기업들이 있죠.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헬스케어 자체의 어떤 네, 맞아요. 그런 훈풍 자체가 뭐 주도주 하나가 나타나면 그 온기를 쫙.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뭐 델도 효과 보고 막 이런 식처럼. 그러니까 요즘 증시는 공매도 자체를 좀 묶어놓다 보니까 네. 된다 하면 과도하게 올렸다가 과도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좋다 하니까 그치. 갑자기 냉동김밥으로 뛰고요. 그 불닭볶음면과 냉동김밥에서 한번 놀다가 이제 원자력 수주한다니까 원자력으로 한번 갔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뭐 화장품도 좋다 하니까 갔다가 이제 헬스케어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하면 순환매, 나쁜 표현하면 널뛰기가 막 되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 순환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좀 약간 네. 테크노 음악처럼 비트가 되게 빨라요. 지금. 그러니까 방산도 지금 계속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해갖고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 그냥 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뉴스에 더 올라야 되는데 순환매 더하기 선반영까지 더하니까 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아. 관련, 저기 방산주들도 좋다 해갖고 미리 올랐거든요. 실적 발표 전에 막 올랐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좋대 했는데 빠져버리더라고요. 두산중공업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체코 수주 난 날 네. 17%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음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딱 예측을 미리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냥 뉴스가 나오면 네. 그냥 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조정을 세게 받는 그런 게 요즘의 어떤 특징들이라서 참 뒷북 투자가 요즘 좀 우려운. 아, 뒷북하면 큰일 난다. 네, 네. 뒷북 투자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변동성 장세가 너무 그러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은 안 오르고 그 중에 무언가 이제 관심 받는 애들이 과도하게 쏠려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쭉 조정하고 네. 또 다른 섹터 가서 올렸다가 조정하고. 이게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게 연예인 옛날 가수도 보면은 예를 들어 H.O.T가 딱 앨범 나왔다 그러면은 밑에가 다 죽잖아요. 안 팔려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대형 아이돌이 없는 때 보면은 막 틈새 시장으로 막 서로 나와서 막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섹터들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좀 실적이 좋은 애들 중심으로 좋다더라 해가지고 막 쏠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엔터도 작년에 그렇게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실적이 꺾여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실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호재 중심으로 가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투자하실 때 좀 장기 투자자인 편이에요? 좀 몇 년 정도 보여서?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체질적으로 좀 안 맞고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장기입니까? 스윙입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중장기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중장기?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주식은 좀 장기로 꾸준하게 좀 이렇게 기술 섹터들은 좀 장기간 묻어두려고 하고요. 국내 주식들은 한 6개월에서 국내는 1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붙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선도한다 싶으면 곧바로 또 경쟁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 6개월 주기로 해서 그리고 우리의 산업 대부분이 수출 주도 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수출 주도 산업이 참 취약해요. 환율에 취약하고요. 미국 경기에 취약하고 중국에 또 취약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만 예측을 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비집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막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을 트럼프가 만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캐즘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그 윗단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이
투자를 멈추게 하고요. 투자가 멈춰서니까 하단은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들이 그쵸, 있어서 그쵸, 그쵸. 이 트럼프발 어떤 리스크,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네. 바이든이 뭐 예를 들어 장기 된다 생각하고 이게 이 IRA가 꾸준히 갈 거라 생각하고 다 선반영해서 증설 투자 계획 다 잡아놨는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어떡하지 하니까 다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도 예.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이 예. 하마스 뭐 이런 쪽 중동 막 미사일 때리고요. 예. 지금 국지적인 그런 불안감들을 조성을 하면서 석유값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금리 인하를 지금 그러네요. 노력하고 예. 있는데 갑자기 저 하마스 막 때려가면서 근데 석유 가격이 지금 2.8%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근데 재밌는 건 네. 트럼프가 4일 전에 네.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만났을까? 그래서 때려 이런 거예요, 설마. 그렇죠. 이렇게 야. 어떤 정세 불안 자체가 증시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자기가 증시가 흔들릴수록 트럼프는 유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기존 정권에서 경제가 좀 망가져줘야 예. 그 표들이 바이든을 욕하면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이 증시가 계속 11월까지 좋아 하는 것보다는 불안해. 그래 트럼프야 이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 마치 전쟁 위기를 좀 이렇게 좀 해줘야 선거 유리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자체도 개인 비리도 좀 있고요. 이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 전쟁과 그런 공포심을 좀 줘야 자기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때려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전쟁 비즈니스 이 부분들이 좀 격화되고 예를 들면 더 심화돼서 중동에서 그 어떤 나라가 참전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또 하나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어서 이게 경제적으로 푸는 것보다 예. 외생 변수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더더욱 시장이 이 변동성과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AI 투자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투자자라면 좀 예. 속상함이 있을 수도 예. 있지만 저같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좀 예. 저점으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장이 좀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조정의 빌미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어찌됐든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트럼프의 어떤 변수, 거기에 이제 글로벌 전쟁, 국지적인 전쟁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결국 이렇게 되면 유가가 뛰면 예. 금리나 9월도 또 물 건너갈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 말 나왔었어요.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후티가 만약에 쏴가지고 해협이 막히면 유가 300달러까지 뛴다. 만약에 300달러 되면 뭐 이제 그럼 뭐 오일 쇼크죠. 밥값이 한 점심 한 끼가 한 3만 원씩 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11월까지는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격변의 시대라서 우리가 참 시장이 좋을 겁니다.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알겠습니다. 예, 변동성 속에서 그나마 좀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이도저도 싫으면 배당주에 좀 배당주가 낫다. 예. 안전한 주식을 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 밸류업들은 계속 좀 정부가 계속 밀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도 오늘 새로 취임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을 아마 계속적으로 또 금투세 이슈도 좀 우리 시장에 또 남아있긴 한데 금투세와 함께 밸류업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들을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호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밀어주니까 밸류업이 갈수록 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에서는 네. 고배당주도 하나의 중요한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아까 궁금했던 게 빅테크 투자하실 때 그러면 다 투자 뭐 분할해서 사셔요? 아니면은 사고 나서 절반 정도 현금 남겨놨다가 뭐 분할로 들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요?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삽니다. 아 월급날마다? 네, 뭐 월급날도 있고 뭔가 비중 조절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 네, 뭐 계속. 인세 들어올 때도 좀 하고 뭐 틈틈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국내 주식 또 이제 요즘 들어서 국내 주식 이민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도 익절하고 그러면 뭐 수익금을 좀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국내장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생길 때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환율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오늘 다행인 건가요? 우리 금리 일본
일본이 올렸죠. 일본이 오늘 예. 올렸잖아요. 예, 금리를 0.25 로.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그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예. 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일단 새벽에 미국도 만약에 FOMC. 예, 뭐 내린다라고 네. 하면은 네.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본 BOJ가 그 기준금리 올리면서 우리가 1370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환율이.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환율 때문에. 예,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어서 예. 참 복잡하긴 한데 예. 한국은행 전 부총재 하신 분이 최근에 예. 인터뷰한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1년 내에는 환율이 1,300원대 이상으로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금리를 내년까지 뭐 최대 6번 이렇게 예. 내린다라고 예측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있더라고요. 오, 세게 분기마다 한 번씩 내릴 것이다. 예. 그래서 6번 정도 내리면 글쎄요, 이 1,300원대를 과연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으로는 수익이 났지만, 환차손을 한 10% 정도. 1,300만 깨져도 5% 손실인 거잖아요. 네, 환율로. 네. 예. 그래서 환차손 부분들도 좀 있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주식 외에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두 개 다 하시니까 생각하셨을 때 그 국내 주식을 사람들이 이제 자꾸 버리고 해외 주식으로 이민 가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뭐 장기 성장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장기 성장성?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템버거가 나와서 템버거를 유지를 못하잖아. 아, 요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해가지고 예. 몇 년 전에 게임주들이 난리 났었죠. 예. 네, 막 10배씩 갔잖아요. 근데 결국 도로 원위치. 그러니까 우리는 10배를 가서 그 10배의 성장성을 유지를 못하니까 바이오 섹터들도 뭐 10배 갔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장기 성장성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박스권, 박스피 이렇게 불리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주주환원 측면에서 우리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죠. 자사주 자기 그쵸, 주식 그쵸. 소각이. 예. 근데 미국은 자기 주식 소각 ROE를 높이기 위해서 주주환원을 기본적으로 잘 하면서 ROE 유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식들은 좀 안타까운 측면, 장기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다. 애초에 종목도 안 많은데 뭔가 약간 그런 거버넌스 면에서도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 것들 다 해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장기 투자,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묻어놓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의 배당 성장주라든지 기술 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실적 예측치는 우리나라들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짧게 치고 나가는 것들은 우리 시장의 화끈한 섹터들, 뭐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 주식은 아직 금투세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이건 분명히 하나의 그쵸? 메리트가 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차손, 예. 뭐 환율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환차손 리스크가 지금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그 미국 주식과 우리 주식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율도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주식 투자 노하우 좀 저희한테 알려줄 만한 거 하나 없을까요?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노하우는 우리 전인구 선생님의 채널을 보는 거죠. 예,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예, 왜냐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출연하는 최고의 채널이니까. 아닌데. 제일 예. 많이 출연한 데는 3%. 3%입니까? 예. 그거 김작가 TV 많이 있습니다. 김작가 예. TV. 예. 저의 노하우는 첫 번째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점에 요즘도 한 2주에 한 번은 서점 가거든요. 자주 가신다. 네, 그리고 교보문고 예.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 순위도 일주일에 몇 번씩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신간이 뭐가 나왔나 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묵혀보고 서점에 가서 한번 이렇게 떠들러보고 별거 아닌데? 뭐 이러고 이제 오고 막. 그래요. 저도 교보문고 투자법이라고 해서 네. 그거 가면 베스트셀러 매대에 딱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날 보면 특정 섹터가 뒤덮는 순간이 있어요. 책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때 그 주식들을 다 팔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책이라는 게 써보신 게 알잖아요. 이게 지금 써야 6개월 뒤에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대답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벌써 이게 상승 사이클을 탈 만큼 꽤 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빠져야 된다 싶어서 네. 그때 팔거든요. 저는. 전 그래서 예전에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옛날 보면 부동산 사라, 갭 투자를 하라 해서 책이 뒤덮일 때가 꼭 끝물이고 네. 투자 종류에 상관없이 그때가 끝물이더라고요. 네. 역발상 투자 전략이죠. 역발상.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1년에 한 50억 원 오.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네. 한 200권 넘게 있다 보니까 내가 써도 이거보단 잘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책을 썼죠. 예. 이제 주식 공부 5일하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한 10만 권 팔렸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00권 정도 읽다 보니까 공통분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공통분모들은 제끼고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데만 형광펜을 이렇게 치거든요. 기억할 만한 것들만. 근데 요즘은 형광펜들을 많이 이제 안 칠하게 돼요.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다 치느라고 예. 뭐 색이 뭐 거의. 근데 그렇게 이제 왜냐면 아는 것들은 지워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책을 2번씩 읽거든요. 예. 그래서 딱 그렇게 읽고 다음에 형광펜 칠하는 데만 한 번씩 더 읽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표를 쳐봐요. 그 완전 고3 공부하듯이 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50여 권은 그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안 쌓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더라고요. 아, 기초가 쌓여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전인구 선생님 책들도 많이 읽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고요. 2번째로는 뉴스를 매일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여담이미만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읽어요. 저 혼자.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혼자 읽기 심심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갖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네. 몇백도 안 나오지만 네.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뉴스를 좀 읽어야만 어떤 세상의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장점일 것 같아서 결국 압축해보면 공부예요. 성실한 거고. 그쵸.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뉴스도 많이 읽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투자 노하우가 쌓이는 거지. 한꺼번에 뭐 내가 삼성전자가 어떨 거야 라는 거는 그런 어떤 백데이터 없이는 그냥 점쟁인 거죠. 그쵸. 맞춰가면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점집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끝은 그거잖아요. 롱숏 하다 보면 결국은 바카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로또를 사야 되네. 예. 그래서 결국 투자 노하우는 성실함 외에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시장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결국 뉴스라는 게 어떤 시류보다 좀 늦은 그런 결과물이지만 그것도 보지 않으면 어떤 시류를 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에서의 인프라를 갖춰놓고 뉴스라는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전 인구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또 1년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네. 주식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실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당주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게 좀 투자를 하셔라라고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식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살 게 없다 배당 주사라. 시장이 좋을 때도 배당주고요. 예. 시장이 나쁠 때도 배당주예요. 튼튼한 거 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 예. 우리나라는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주는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점 잡기가 너무 편해요. 배당을 주고 나서는 주가가 재미가 없고 배당 줄 때쯤이면 주가가 오르고 기대감 그러면 있고. 배당을 준 다음에 저점을 잡아서 배당 줄 때쯤 팔면 적어도 10% 이상은 오르더라. 그러면 은행에 한 3, 4배 정도의 그런 은행 금리보다 3, 4배 높잖아요. 예. 최소한 그 정도는 매년 따박따박 벌 수 있고 아니면 막말로 7, 8%짜리 배당 수익률 받으면 예. 뭐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더욱 의미가 있고요. 정부가 밸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에서도 더욱 부각을 받고 그럼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배당주 중에서도 좀 괜찮은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도 뭐 은행주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배당주. 뭐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여기가 이제 배당주 트로이카. 네, 금융 트로이카. 네. 그래서
그래서 보험은 이제 새로 도입되는 뭐 회계 제도에 따라서 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네. 밸류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이 은행, 증권, 예. 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금융 섹터들은 배당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KTNG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매년 말에 무증해주나요? 무증 5주씩, 그러니까 100주를 가졌으면 5주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0.05주씩 예. 배당을 무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당 수익률, 배당금은 현재 주가로 나누면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국내 주식들은 꼭 좀 한 50% 정도? 내가 투자하는 규모의 한 50% 정도는 배당주 중심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미국 주식을 한다면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배당 성장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 성장률을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금 플러스 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토끼를 노릴 수 있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 중에서 배당 성장주 하면 좀 대표적인 거 뭐 또 있어요? 브로드컴 정도 브로드컴이요? 네,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브로드컴이 배당 성장주였구나. 네,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이 한 15% 이상인 그런 기업들. 지금 당장의 배당금은 낮지만 네. 이게 배당 성장률이 한 15% 정도 되면 결국 시가 배당률 한 7%인 기업들과 한 10년, 12년 정도면 역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성장률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네, 배당 수익률이 네. 엄청 올라간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 배당이라는 걸 너무 좀 무시하고 사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단기간의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가랑비에 옷 젖는 배당주의 매력을 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0.5%, 내일도 0.5% 이렇게 오르지만 한 달을 모아놓고 보니 7%가 올랐어. 이게 배당주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그 긴 흐름을 이어가고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배당주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인생 역전, 노후가 즐거운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노후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배당주를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월세 받고 노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월세 받아서 노후를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야. 그 배당에 대해서 네.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증권 업계에서도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옛날과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배당주 2.0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쵸, 뭐 월배당 ETF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몰랐던 월배당 이러고 예. 주식 모르시는 분들도 예. 뭐 월배당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말 좀 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의 시대가 이제 우리도 밸류업 따라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밸류업 시대에 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시장을 장기 관점으로 좀 투자도 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오랜만에 뵈니까 더 젊어지셨어요. 1년 만에.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계좌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옷이 좀 젊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예. 생각 자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